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말이죠. 이 이재명 면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심하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정청래가, 그게 정청래가 아니죠. 뭐 여권이죠. 용산, 이재명, 그 다음에 당의 정청래 할 것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부 개혁. 자, 그 뭐 아주 뻔뻔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추경호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야, 이거 우리가 좀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아,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네. 국민들이 피곤해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이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국민 여론을 핑계해서 지금 특검도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회가 잘할 거래요. 국민 여론이 지금 뭔데? 질려버려. 지금 특검 아예 질려버려요. 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당한 이후로만 특검이 나온 게 아니라 특검과 뭐 탄핵 이게 뭐 31회인가 32회 나왔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 해먹겠어요? 대통령들 해먹을 짓이며 해먹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국민들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탈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아예 이제 사법부 싹, 이게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사법부가 아니야. 이제 이재명의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질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아주 뭐 그냥 아주 미치고 환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나마 우리 이제 우파 유튜브 방송들이 있어서 그 진실된 이면의 의도를 다 분석해내고 있지만은요. 그냥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가 있어요. 다 아는 거지. 아니, 어린애도 다 알아요. 왜 하는지. 이재명 방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 이런 게 없으면은 이재명 재판 빨리 해. 이 여론이 앞으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을 빨리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오도록 그냥 계엄 탄핵 이꼴 내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가요? 모든 게 가다가 결국 법원에 가서 재판해야 되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정치가 사법화되어 있는 전 세계, 제가 보기에는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일 겁니다. 사법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사법화되는 거. 사법이 정치화된 것은 지금 다 민주당에 가갖고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합법 만드는 게. 전부 판검사 출신들 못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사법이 되니까 지금 사법부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작심하고 오늘 계엄 1주년 기념 오부 요인들 오찬하는데 그 자리에서 딱 까버렸어요. 제대로 깠어요. 말은 첨단하겠지만은 조희대가 말을 안 한다, 잘 안 한다. 그래서 저도 조희대 이런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이 방탄 이 역할이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나마 오늘 이거 한 걸로 그동안 이런 점수를 좀 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조희대가 너무 점잖게 가만히 있으니까 여당에서 만만하게 보고 그 대법원 이 법당에까지 올라가서 사진 찍고 유튜브 촬영하고 후원을 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예.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 내용, 이게 지금 언론에 쫙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문진석이가 김남국한테 문자가 보내가지고 들켜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문진석, 김남국, 그 다음에 강훈식, 그 다음에 지금 김현지 요 4명을 고발 조치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도대체 한국자동차산업 이 협회 장자리가 어떤 자리이길래 이 국회 원내수석 부대표가 김현지라고 하는 실세한테까지 백을 쓰는가? 야, 이거가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언론에 지금 쭉 나와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산업부, 산자부 소관이잖아요. 이게 산자부의 1급 또는 차관들이 가는 자리였는데 이게 산자부에서도 이게 노른자리로 돼버렸어요. 요새. 왜? 봉급이 세니까. 봉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이요, 3억. 예? 회장 자리가 3억이라고.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1급이나 뭐 차관급 해봐야 봉급이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겠죠. 3억이니까 두세 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여러 개예요. 예. 그런 자리가 여러 개. 그 전에 강남에서 국회에다가 그 난장판을 친 여성 하나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 인간도 결국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갔잖아요. 그 자리는 뭐 3억인가 5억짜리예요. 그런 인간을 갖다 붙이니까 예? 인사가 잘못됐다 이런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판을 받은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노린 거예요. 이 3억짜리. 야, 이 3억에 눈이 얻어갖고 난리를 치다가 그럼 거기서 김남국이하고 이 문진석이는 과연 그렇게 문자 하나 갖고
3억짜리 봉급 보내놓고서 이제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이것저것을 챙기겠어요. 김남국이 챙기는 건 유명하잖아요. 코인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것들 눈에 뻔하죠. 그 부패 카르텔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부패 카르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 레거시 미디어의 주요 사설, 특검을 연장한다 등등 요 사설 논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 발언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개혁, 그러니까 지금 내란 재판부 설치한다, 법 왜곡죄 설치한다, 그다음에 이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거 싹 다 반대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난 1년은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시간이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 제도라고 하는 제도 조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 3심제라는 단어를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4심제 가지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근데 요 대목은 제가 약간 생각을 살립니다. 요 좌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변호사 인권법 연구회 요 판사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선거법도 다 무죄 때려버리잖아요. 우의정도 무죄 때려버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조희대가 좀 반성해야 된다. 예, 무슨 헌법과 법률만 따라서 재판합니까? 그런 걸 막아야지. 대법원장이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사법부의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제도를 바꾸는 데는 이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한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사법개혁, 더군다나 말이죠. 오늘 새벽에 추경호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지금 무거운 압박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지금 그 기자회견을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들한테 일문일답 몇 가지를 좀 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해서요. 그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야.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행사할 것이다.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야 돼.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아,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오늘 한 발언들 중에 조금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요거 계엄 수사의 처벌, 이거는 몸속 깊이 박힌 치명적 암 치료나 같다. 그러니까 2차 특검에서 또 저들 마음대로 또 안 되면 3차 특검 가겠죠. 어느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국회 지금 170석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걸리면 제대로 역풍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아침에 기자들한테 답변한 내용, 이걸 얘기하면 2차 특검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어요. 2차 특검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국회가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는 적절히 판단할 것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 예, 야, 참 기가 막혀요. 이게 현재 밝혀지지 않은 것은 법의 한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다루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것이지.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일을 진압 중이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일이라야 내란 특검을 또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해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속습니까? 더 이상 안 속는 것이죠. 더 이상 안 속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수사로 마치 다 드러난 것 같지만은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고 가기는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특검에 맡겨야지 그냥 현재 검찰 넘기면 안 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수술을 빨리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국회가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겠나. 국회를 믿고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해야지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고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 적당히 미봉에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조금만 더 견뎌주셔다 달라. 그러면서요. 얼마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고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겠지만은 몸속 깊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이다. 야, 이 치명적 암, 비상경 관련자 처벌이 치명적 암입니까? 암은 치료가 안 되는 거지. 예. 자, 그러면서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 지배를 시도했고 실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나. 이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그래서 나라의 근본에 대한 문제이고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예, 그리고요, 비상계엄 사태 여러 요소 중에 단 한 가지만 뒤틀어졌어도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후대들이 겪게 해서는 안 되고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어요. 와, 그래서 이제 내란 전담 대표부 이게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법원행정처에서 2번, 3번씩이나 의견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요, 지난 9월 달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우연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우연이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이걸 보면 무조건적으로 고고하고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지 누나한테 내가 알아볼게, 형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4명, 현지 누나, 김현지, 형 강훈식, 문진석, 그 다음에 김남구 요 4명을 우리 국민에서 즉각적으로 지금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청탁하는 게 이제 관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이도 인사청탁하면 패가 막신시킨다고 했지만은 겨우 엄중 경고 차원에서 끝났는데 이런 사안의 반복 근절을 위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도하 언론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자리길래 이렇게 지금 현지 누나 실세한테 부탁하지 않느냐 봤더니 연봉 3억짜리라고 합니다. 연봉 3억. 그래서 이름이요. 전에는 이제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였는데 이름이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홍성범 전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해달라. 예, 본부장. 도대체 그래서 언론에서 이게 어떤 자리이길래 대통령실에까지 인사청탁하냐? 이렇게 지금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마, 그러니까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이 카마, 원래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2023년도에 미래차 산업전환 트렌드에 맞춰서 이름도 바꿨다는 겁니다. 주로 회원사, 자동차 관련 주로 이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그 회원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인데 88년 순수 민간인. 그래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원사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서 현대차나 기아차, 대우차 CEO 이런 최고 경영자급이 회장직을 맡아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회원사가 내는 돈 수십억 원이 이제 합협회 예산이고요. 자, 그러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산업통상부 1급 이상 출신이 주로 맡아왔는데 연봉이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11년부터 산업부 전직 고위 관료들이 옮겨가는 자리로 굳혀져 왔다는 겁니다.
자, 김용근 전 회장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출신이고요. 후임인 정만기 전 회장은 산업부 1차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에 임기가 만료된 강남훈 회장은 역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그리고 산업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관을 거친 정통 관련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갔다는 겁니다. 왜? 대관 업무를 해야 되고 뭐 또 로비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가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전직 산업부 관료 출신들 사이에서는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자리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1급 실장 또는 사관을 마치면은 유관 기관 중에 부회장급 자리로 가는 게 통상인데 여기는 부회장이고 회장이잖아요. 회장. 예.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장, 그다음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다음에 대한항상회에서 모두 산업부 실장과 차관들이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관기관은 대부분의 업계 대표가 회장직을 맡는데 회장으로 발탁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카마의 경우에는 회장을 맡게 되니까 산업부 관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리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장은 본래 이 회원사 이사회에서 선출된대요. 그런데 현지 누나 보면 정부 정치권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진서이가 말이죠. 야, 홍성복이 너 알지? 우리 중앙대 후배.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하고 노이사 때 대변인도 했어. 그리고 거기서 본부장도 했기 때문에 자격은 되는 것 같으니까 아우가 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잖아, 홍성복. 예. 그리고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 아니라 아우가 추천해줘.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이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인사농단이다.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설을 보면은요, 우선 예, 지금 이제 사법개혁 그리고 이제 내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논조들을 쭉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조선일보에서는요, 지금 민중기 특검은 범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목숨을 앗은 강압수사, 민주당을 뺀 기소. 예, 요 두 가지라 이거죠. 민주당 뺀 기소는 뭡니까? 통일교에서 후원금 낸 것이 국민의힘에 낸 게 아니라 민주당도 냈는데 국민의힘만 기소하고 민주당은 빼버려. 예, 그리고 양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하게 만들어 강압수사해가지고 이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을 수사 의뢰까지 하는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민중기 특검은 본인 관련 의혹에도 한 달 이상 입을 다물고 있는데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1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의혹에 관해서 위법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 외에는 구체적인 해명이 없는 상황. 이 회사 대표는 민특검의 고교 대학 동문이었고 민특검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서 억대를 챙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을 기소해 공정성과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성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특검이 투명을 이어가면서 범죄적 형태를 계속하는 모습을 국민이 왜 지켜봐야 하냐. 예, 옳은 얘기죠.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사설 계엄 사태 1년 우현, 윤 단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민주당도 헌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런 사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이후에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집권 후 6개월간 보여준 것은 과거 독재 정권 때도 보지 못한 폭주와 횡포다. 집권하자마자 검찰 해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사심제와 법 왜곡죄 도입, 법원 행정처 해체, 내란 재판부 추진한다. 모두 다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을 지금 내란몰이 세력 쪽으로 조사한다. 휴대전화를 이분이 제출하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계엄 극복이 아니라 계엄 정국 연장을 바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용이다. 앞으로 반년만 더 극단 정den과 그다음에는 편가르기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계엄 사태 후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곧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릴 것이다. 계엄에 대한 단죄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라만 못하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되고
단죄를 당했다. 그래서 단죄를 당했다. 그를 대신한 민주당도 헌법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데 반성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곡죄, 통화일보인데 사설인데 오남용, 왜곡 소지하는 법 왜곡죄, 법무부도 반대하고 있다. 예, 법무부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히지만 정작 독일에서는 법 왜곡죄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고 실제 적용된 사례도 드물다고 한다. 정치적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현실에서도 법 왜곡죄가 생기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 후수하게 악용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도권 안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강해서는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회의론과 반발만 더 키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뉴스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 정론입니다. 북한 내부 동향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 사실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잖아요. 지금 0시를 넘겼으니까 0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니까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시간에 쫓기는 김정은이가 뭔가 일을 저질 것 같은 그러한 그 우려가 특히 미국 내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내 군사 동향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이 통신으로 보도하든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 미국 관료들이 한마디 하든가 해야만 관련 내용을 알지 현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일체 얘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 언론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쉬지 않고 연거푸 방송을 해드리는 건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 첫 번째로는 김정은이가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주재 대사관들의 최근에 서한을 보내가지고 SNS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차단령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건데요. 이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모든 외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가지고 북한 사회 관련 정보를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하지 말라 경고했다. 이 얘기는 미국의 소리가 지난 22일 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걸로 본다면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평소에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방송이거든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이걸로 본다면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느닷없이 트윗하지 말라 외부 차단령 내린 것은 그만큼 뭔가 본인이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고도의 정책적 전략적 지시겠죠. 이런 지시를 하면 당연히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 비판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내렸을 때는 그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름으로써 북한 내 평양 소식통으로 불릴 만큼 많은 트윗 활동을 한 대사가 이 평양에 주재하는 영국 대사 그리고 스웨덴 대사가 주로 많은 그 평양 내 소식을 외부 세계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웨덴 대사는 보통 한 달에 한 10건에서 30건 정도씩 계속 올렸는데요. 이 하루에 평균 한 3건까지도 올렸는데 10월 달만 해도 30건이나 올렸는데 그리고 이 스웨덴 대사가 올린 것 중에 유명한 것이 이 월드컵 축구 경기 무관중 무중계 이 내용을 트윗에 올려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양특가원이라는 별칭까지 받았는데 이 대사도 11월 이후에는 사실상 트윗 활동을 일체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주재 영국 대사도 이 금강산 관광을 방문해가지고 관련 이 관광지들 금강산 구육폭포, 해금강, 3일포, 이 또 원식령 맛있는 스키장 이런 데도 쭉 보내왔는데 최근에는 이 대사관 관련 동정만 올리지 전혀 올리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바로 김정은이의 이 외부 차단령이 사실이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외부 차단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김정은이의 그 현실적 정치적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연말에 딱 하면 시간을 설정하면 김정은이가 제일 크게 걸려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핵 담판을 끌어내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핵 답판을 끌어내지 않으면 현재 김정은이는 제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이 경제 다 망가지고 있죠. 마이너스 4%, 5%로.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 파탄이 심각해요. 그러다면 체제 불만 요인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체제 불만 요인이 이렇게 이 해외 외국에 투입을 많이 하는 대사들에 의해서 이 국제사회에 파져나갈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과 체제 기반에 대한 상당한 비판과 불만, 이런 뉴스거리가 계속 재생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시 북한 내부로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말하자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이 제재 문제 때문에 민생 경제가 파탄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말이 아닌데, 여기에 이러한 뉴스가 계속 확대 재생돼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다시 들어올 경우에, 즉 외부 정보가 유입될 경우에는 체제 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 투입 활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한국한테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남북 간에도 어느 정도 긴장 수위를 유지해가지고 말하자면 체제 결속력을 높이고 싶은 거죠. 이 위기 국민이 왔을 때 더 큰 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체제 결속, 즉 북한 체제에서 체제 결속이라면 당연히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선전선동 소재로 위기감을 고취시켜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지,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을 북한 주민들한테 불러 넣어주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길은 김정은 체제가 일체 아무리 제재가 세게 계속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데서 오는 체제 불만 요인을 싹 제거해버리겠다. 이러한 가장 빠른 속도는 바로 일단 평양에 있는 주재하는 외국 공관들을 딱 다시 한번 장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체제 위기 징후가 이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그런 그 서방 선진 국가들의 외교관들로부터 오는 것은 끝까지 막겠다는 그런 계산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위기감을 고취함으로써 또 하나는 말하자면 김정은이로 하여금 현재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서 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죽어 있어요. 작년 1년 내내 국제 무대를 딱 주름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기사화되면 오히려 손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게 없어요. 나쁜 네거티브 이미지라도 계속, 그러니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생각도 저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그 굉장히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그 사태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 지금 미국 정부는 이번 방사포 발사하기 전에 창린도 도발과 관련해 가지고 미 첨단 정찰기 3가지 종류를 일제히 다 띄웠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그래서 극비리의 작전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극비리 하지 않고 민간 이 항공 추적 그런 웹사이트에서 이런 그 기관에서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서 에어크래프트 스팟 이런 데서 추적할 수 있게끔 다 반 정도는 공개리에 정찰 활동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가지고 초대형 방사포 28일 썼는데 이틀 만에 30일 날 또 하나의 전략 정찰기죠. 스파이 정찰기라고 하죠. 흔히들 U2S를 직접 우리 한반도 상공에 띄웠습니다. 이 U2S는 오산에서 발진을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정찰기 4가지 종류를 다 띄웠어요. 그래서 이 정찰기는 10cm 물체까지도 상공 15km 정도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해상도가 좋은 그러한 정찰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찰기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본다면 뭔가 이 북한이 지금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창린도 도발, 그 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도발보다도 더 큰 군사적인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번에 U2S기 스파이 정찰기는
미 공군기지 오산기지를 출발해가지고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활동을 해가지고 북한 도명을 샅샅이 훑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이 정찰 활동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거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 꼼짝하지 말라, 미국의 인내를 테스트하지 말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김정은이가 불장난하지 말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번 그 고고도 정찰기인 U2S, 이거는 이 5만에서 7만 피트, 15km에서 21km 정도의 고도에서 고해상도 영상 장비를 통해 가지고 100 내지 200km까지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진을 찍고 지름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자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휴전선 일대에서 7, 8시간씩 비행하면서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방사포 발사하기 전에 3가지 종류의 첨단 정찰기를 띄웠는데, EP3E는 전파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 그러니까 미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자기 방사선 신호를 포착하는 그러한 정찰기이고요. 그리고 이 조인트 스타스는 감시 레이더가 고성능 감시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250km 밖의 지상 표적을 감시할 수 있고, 최대 10시간가량 비행하면서 표적 600개까지 동시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정찰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면적의 약 5배 이르는 100만 제곱킬로미터까지 지역이 작전 반경에 속합니다. 그리고 리벳 조인트, 이 RC-135V는 통신 신원 정보, 즉 시긴트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일종의 감청 정찰기인데, 적의 활동을 미리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이런 정찰기 모두 테일과 그리고 야전군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도 매우 위력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들입니다. 이렇게 미군은 이 초첨단 정찰 자산들을 일제히 동원해서 북한을 샅샅이 훑고 있는데, 뭔가 김정은이가 또 다른 추가적인 도발, 연말이 가까우면서 이제 추가적인 도발로서는 ICBM이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핵실험, 아니면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직접 잠수함에서 이런 이 고강도 군사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국 내, 한국 내 저와 같은 보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찰 자산을 우리 수도권 상공에 띄워가지고 북한 내부 동향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이 미국인데,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정찰 자산 정보를 우리 한국 정부가 얼마나 공유를 할 수 있게 제공받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잘 들으셔가지고 그야말로 현 정권의 잘못된 그러한 대북 정책, 대미 정책을 바로잡는데 우리가 손을 함께 맞잡고 투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전옥현 안보TV를 보시면 이 인트로를 포함해서 새롭게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옥현의 안보TV에도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